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상처가 치유된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 없는 상처도 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에 아프지 않은 척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상처는 안에 있다. 아주 깊이. 너무 깊어서 숨 한 번 쉬는 것만으로도 다시 저리게 만드는 상처. 특히 겨울이 되면 더욱 그렇다. 남해 바닷가에 자리한 작은 어촌 마을. 그곳 소나무숲 옆에 낡은 기와집 하나가 있다. 그 집의 주인은 이순자 할머니. 올해로 78이 되었다. 마른 체구에 머리는 백발이지만 허리는 아직 완전히 굽지 않았다. 혼자 밥을 짓고 장을 보고 이상한 습관 하나를 여전히 지킨다. 누구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 습관. 매일 아침 아기용 분유를 타는 것이다. 할머니는 유리병에 분유를 정성스레 붓고 낡은 창문 앞 나무 탁자 위에 놓는다. 그 옆엔 오래된 수건 한 장. 창밖엔 파도가 넘실 때고 집안엔 고요함만 감돈다. 이제는 마을 사람들 중 그 이유를 묻는 이도 없다. 그만큼 익숙해졌다. 마치 할머니가 텔레비전을 켜지 않고 손님을 받지 않고 명절에도 외출하지 않는 것처럼. 할머니는 매년 단 한 번 3월 24일에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아무 말 없이 다시 돌아온다. 아무도 이유를 모른다. 하지만 조심스레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쩌면 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천천히 소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처럼 느리지만 끈질기게. 나한텐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1974년 초에 태어났지요. 아비를 많이 닮았어요. 마르고 눈이 밝았어요. 이름은 지훈이라 지었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없었다. 대신 모든 눈물을 다 흘려버린 이들만이 지닌 고요한 담담함이 있었다. 그땐 너무 가난했어요. 부산에서 살았죠. 남편도 없었고 아이 하나가 전부였어요. 시장에서 품팔이하며 하루하루 버텼죠. 지훈이는 늘 품에 안고 다녔어요. 사람들이 안쓰럽다며 먹을 걸 조금씩 쥐어주곤 했죠.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먼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날도 구호단체에서 나눠주는 쌀을 받으러 줄을 섰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복잡했지요. 옆집 할머니 한 분이 아이를 잠시 봐주겠다고 했고 난 믿고 줄에 섰죠. 근데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 할머니도 지훈이도. 할머니는 그것을 마치 소나기의 옷이 젖은 것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마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 양.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순간이야말로 할머니 인생에서 시간이 멈춰버린 단 하나의 순간이라는 것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몇 년을 찾았어요.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우리 아이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을 거라 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 팔려갔다고도 했죠. 하지만 난 믿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그저 이 바닷가 마을에 머물렀다. 1982년 품팔이로 모은 돈과 여성회에서 받은 지원금으로 이 집을 샀다. 모두들 그녀가 이곳에서 외로이 나이만 들어갈 거라 생각했다. 어쩌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특별한 건 할머니가 결코 불행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아니 오히려 평온하게 살았다. 매일 나무를 심고 수건을 수놓고 일기를 썼다. 그녀에게 늘 있었던 단 하나, 희망.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희망. 반드시 응답을 바라지 않는 희망. 51년 동안 써온 일기장의 첫 장엔 발엔 갈색 잉크로 쓰인 문장이 있었다. 네가 살아있다면 울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던 엄마를 기억하겠지.
네가 이 세상에 없다면 그래도 엄마는 네 숨결을 기억하며 살아갈 거야. 그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평소보다 잦아든 오후, 나는 할머니가 편지 한 통을 받는 장면을 목격했다. 해외에서 온 편지였다. 미국 시애틀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할머니는 편지를 한참이나 쥐고 있다가 천천히 열었다. 안에는 조심스레 접힌 종이 한 장.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다. 제 이름은 다니엘 리입니다. 1974년 한국 부산의 한 고원에서 입양되었습니다. 가족이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반복해서 꾼 꿈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서 있는데 어떤 나이든 여성이 제 이름을 부릅니다. 지훈이라고요. 이 이름을 알고 계시다면 꼭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섰다. 손은 떨리고 입술은 무언가를 되뇌듯 움직였다. 마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듯했다. 바닷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녀가 매일 밤 끓이는 생강차 향이 은은히 퍼졌다. 아마도 51년 만에 처음으로 그 바람은 비어 있지 않았다. 누구나 꿈을 믿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평생을 기억과 기다림 속에서 살아온 사람에게 꿈은 때로 유일하게 붙잡을 수 있는 끈이 된다. 그리고 지금 지구 반대편에 한 남자가 그 꿈을 붙잡고 편지를 쓰고 있었다. 이순자 할머니는 오후 내내 창가에 앉아 있었다. 편지는 무릎 위에 올려져 있었다. 해는 바다 너머로 천천히 지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오래된 립스틱 자국처럼 붉은 자취를 남겼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어떤 예감, 눈물로 터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희망 때문이었다. 편지를 보낸 남자, 다니엘 리는 미국 워싱턴주에 사는 기계공학자였다. 그는 1974년 부산의 임시의료소에 버려졌고 출생신고도 본명도 없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양부모가 지어준 것이고 이라는 성은 출신이 불분명한 아이들에게 입양원에서 붙여주는 흔한 한국 성씨였다. 다니엘은 부족함 없이 자랐다. 그의 양부모는 유대계 미국인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그를 길렀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는 자신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백인이 많은 동네에서 아시아계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슴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늘 존재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자주 해변에 서 있는 꿈을 꿨어요. 그는 나중에 이메일에서 그렇게 말했다. 바람이 아주 강한데도 따뜻했죠. 그리고 항상 어떤 여자가 지훈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릴 땐 그게 양엄마의 목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녀는 나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어요. 성인이 되자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 처음 몇 년은 아무런 실마리도 없었다. 당시의 기록 대부분은 분실되었거나 보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 그는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기사에서 옛 사진을 보게 되었다.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에 관한 글이었고 그 속엔 젊은 여성이 바다를 바라보며 젖병을 안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바로 꿈속에서 보던 장면이었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간직했다. 자신의 작업실에 걸어두고 볼 때마다 마치 가본 적 없는 장소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순자 할머니는 그 편지를 10월에 받았다. 반세기 넘게 아무 소식 없던 누군가가 돈도 기부도 요구하지 않고 단지 지훈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편지를 보낸 것이었다. 그녀는 답장을 쓰기까지 사흘 밤을 보냈다. 무엇을 쓸지 몰라서가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낳은 그 지훈인지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네 꿈속에 항상 어떤 여인이 그 이름을 부른다면 어쩌면 하늘이 우리 사이에 인연을 조금이나마 남겨둔 것일지도 모르지. 그녀는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복사해 동봉했다. 꽃무늬 이불 위에 누운 아기, 그리고 갈색 옷을 입고 머리를 높이 묶은 젊은 엄마. 그것은 그녀가 아들에 대해 간직하고 있던 유일한 증거였다. 2주 후 다니엘은 자신이 어릴 적 찍은 사진을 보내왔다. 그리고 이순자 할머니는 그 사진을 보며 1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유전자 검사는 필요 없었다. 과학은 단지 확인일 뿐. 어머니의 가슴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이다. 난 그 눈을 안다. 왼쪽 귀 밑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입술을 꼭 다무는 버릇까지 아기를 재우던 그 모습 그대로야. 마을은 술렁였지만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평생 조용히 참고 살아온 이순자 할머니는 단순한 말에 쉽게 감정이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가 믿는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다니엘은 12월에 할머니를 만나러 오기로 했다. 그는 휴가를 내고 생애 처음으로 그리고 1살도 되지 않아 떠났던 고국 땅을 밟기로 했다. 할머니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문 하나하나를 닫고 액자 유리를 반짝이게 닫고 지훈이 처음 걷게 되면 끓여주겠다고 약속했던 미역국을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엄마는 네 2번째 생일에 맞춰 미역국 끓였는데 넌 그 자리에 없었지. 지금 다시 끓일게. 51년 늦었지만 엄마는 기다릴 수 있었어. 다니엘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첫눈이 살짝 내렸다. 그는 출구로 나왔다. 손이 떨리는 건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 순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바꿀 거란 걸 알았기 때문이었다. 출구 바깥 할머니는 그곳에 서 있었다. 이름표도 없고 눈에 띄는 옷도 아니었다. 그저 작은 책으로 조용히 서 있었고 눈빛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다니엘은 그녀를 알아보았다. 소개가 필요 없었다. 그는 다가가 조용히 그녀를 안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겨울 초입의 바람만이 공항을 스쳐 지나갔다. 51년을 떠돌던 목소리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는 소리를 품은 채로 모든 집이 진짜 집인 것은 아니다. 화려한 저택도 때로는 허름한 오두막보다 더 외로울 수 있다. 주소도 없는 어떤 장소가 단 한 번의 눈빛과 단 한마디로도 사람의 심장을 울릴 수 있다. 엄마. 다니엘은 남해의 작은 집 문턱을 넘으며 마치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처럼 낯설고 어색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느껴지는 익숙하고 뭉클한 감정이 그의 가슴을 일렁이게 했다. 신발은 어디에 벗을까요? 그가 물었다. 발이 가장 따뜻한 곳에 두렴. 이 여사는 말하며 낡은 천 슬리퍼를 내밀었다. 다니엘은 몸을 숙여 서툰 손길로 슬리퍼를 신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누군가 자신에게 슬리퍼를 내민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소박했다. 나무 바닥은 세월의 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벽지는 오래된 꽃무늬였다. 삐뚤게 걸린 그림 한 장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퍼져 있는 따스함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이 여사는 작은 식탁을 차렸다. 미역국, 찰밥, 손수 담근 김치, 조림한 마른 생선 한 접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낯선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그 냄새 때문이었다. 꿈속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다. 저기,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의 목소리는 무언가 부서질까 두려운 듯 떨리고 있었다. 그렇게 부르고 싶다면 이 여사의 눈이 순간 빛났다. 51년 동안 아무도 그렇게 부른 사람이 없었거든. 그렇게 서로에게 낯선 두 사람 사이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바람처럼 가볍지만 뿌리처럼 깊은 한마디. 엄마? 식사 후 이 여사는 다니엘에게 방을 보여주었다. 작은 방엔 이미 자리를 펴둔 돗자리, 낡은 털이불, 그리고 다니엘의 할아버지 셔츠로 만든 베개가 놓여 있었다. 예전엔 네가 조금 더 자랐을 때 이 방에 눕히려고 했단다. 그녀가 말했다. 이제는 네 키가 문틀보다 더 크구나. 다니엘은 웃었지만 눈갠 눈물이 맺혔다. 가슴 속 수십 년간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둘 제자리로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사소한 일들을 함께 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 짧은 대화 하나하나에 오랜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함께 시장에 갔다. 이 여사는 마치 유치원 첫날 아이를 소개하듯 상인들을 하나씩 소개했다. 이분은 조 아주머니야. 네가 아기였을 때 분유를 나눠주셨어. 저분은 한 아저씨. 태풍 올 때마다 문을 닫아주시던 분이란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장소 하나하나가 다니엘에게 잃어버렸던 조각들을 되돌려주고 있었다. 자신이 결코 완전히 잊힌 존재가 아니었음을 그는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밤이면 그는 이 여사 곁에 앉아 그녀의 일기를 들었다. 어떤 페이지는 한국어, 어떤 곳은 그림이나 기호로 쓰여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린 아이를 향한 기록이었다. 혹시라도 네가 이걸 읽게 된다면 엄마 마음을 알 수 있도록 남긴 거야. 한국말은 많이 못하지만 그 마음은 느껴져요. 다니엘은 대답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함께 바닷가를 걸었다. 겨울바람이 매서웠고 파도는 흰 거품을 일으켰다. 이 여사는 다니엘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마르고 약했지만 인생의 마지막 한 조각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단단했다. 예전엔 매일 여기 와서 바다를 봤단다. 누가 너를 데려와 줄까봐. 이제 왔어요, 엄마. 여기 엄마 곁에 있어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말로 다 할 수 없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수많은 기다림과 포기 속에서 결국은 소원이 아닌 현실로 찾아온 하루였다. 다니엘은 몸을 굽혀 모래 한 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이걸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요. 이 모래를 보면 여기가 제 집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게요. 그날 밤 둘은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이 여사는 다니엘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생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자 아들이 태어나기 전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너를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돌아오기만 한 게 아니라 마음까지 함께 데려왔으니까.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섬세하고 쉽게 흔들린다. 다니엘의 마음속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불안이 밀려왔다. 그곳엔 그의 직장, 가족, 삶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제 이 바다 건너에 작은 집에 머물러 있었다. 엄마 곁을 떠나는 게 너무 무서워요. 이제 막 엄마 아들이 되었는데, 겨우 한 달도 안 되었는데, 괜찮아. 이 여사가 그의 뺨을 살며시 어루만지며 말했다. 넌 돌아왔잖니. 그리고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엄마에겐 아직 네가 있는 거야. 마지막 밤, 그녀는 창가에 촛불을 하나 켰다. 이건 지난 51년 동안 매일 밤 밝혔던 거란다. 네가 길을 잃지 않도록. 하지만 이제는 필요 없겠구나. 넌 이제 스스로의 길을 찾았으니까. 누구도 자신의 앞날에 몇 번의 봄이 더 남아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 할머니 씨에게는 그 해의 봄이 아무리 늦게 찾아왔고 겨울 끝에 찬바람을 머금고 있었을지라도 처음으로 친아들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삶을 누리는 봄이었다. 다니엘은 미국행 비행기를 미루기로 결심했다. 그는 3달 무급 휴가를 신청하고 중국 카메라를 하나 사서 남해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곳의 푸른 바다는 더 이상 단순한 풍경이 아니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는 이 할머니와 함께 일찍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마을을 산책했다. 그들은 소박한 이야기를 나눴다. 된장찌개를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 마을 아이들이 과일을 몰래 따먹던 이야기, 그리고 뒷마당의 매실나무가 몇 해나 꽃을 피우지 않았는지에 대해 다니엘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한국어를 익혔다. 어쩌면 그 언어는 태어나자마자 피 속에 스며들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제야 말로 되어 나올 뿐이었다. 이 할머니도 몇 마디 영어를 배웠다. 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새 일기장에 적기 위해서였다. Spring, home, sun, smile. 어느 아침 낡은 다락방을 정리하던 다니엘은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 할머니가 보물처럼 간직해온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연한 파란색의 아기 양말 한 켤레, 쌀종이에 쌓인 아기의 머리카락 한 움큼, 그리고 녹슨 만년필, 다니엘의 할아버지가 남긴 물건이었다. 이거 봐라. 할머니는 손을 떨며 하나하나 꺼내며 말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너와 관련된 건 하나도 놓치지 않았단다. 다니엘은 조용히 할머니를 안았다. 말은 없었다. 때로는 침묵만으로도 마음은 서로를 듣는다. 다니엘이 온 이후 작은 집엔 뜻밖의 손님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이 매일 저녁마다 찾아와 그가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 가끔 어설픈 발음 때문에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말했다. 다니엘이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빛을 함께 가져왔다고. 오랫동안 이 집에 없었던 빛. 3월이 되자 뒷마당의 매실나무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꽃을 피웠다. 꽃은 많지 않았지만 새하얗고 은은한 향기가 났다. 이 나무가 꽃을 피우면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긴다 했지. 할머니가 다니엘의 귀에 속삭였다. 그리고 틀리지 않았어. 어느 날 매화나무 아래 함께 앉아 있을 때 다니엘이 물었다. 만약 내가 여기 영원히 산다면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할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무 위의 꽃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네가 어디에 살든 나는 막지 않아. 하지만 네 마음이 여기에 평안을 느낀다면 나는 앞으로도 절대 외롭지 않을 거야. 비록 나 혼자 남게 되더라도. 다니엘은 생각에 잠겼다. 미국은 그의 집이었지만 남해는 그의 뿌리였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한 기술자도 시민도 아닌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 지훈이었다. 4월 중순 이 할머니의 건강은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세월과 나이가 그녀를 천천히 데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 누워있지 않았다. 여전히 차를 마시고 마루에서 햇살을 받고 일기장을 펼쳤다. 부활절이 되자 다니엘은 할머니를 오래된 교회로 데려갔다. 그녀가 30년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기도하던 곳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손을 맞잡았다. 말은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 순간들이야말로 시간이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4월의 마지막 밤, 다니엘은 늦게 일어나 어머니 방의 불빛이 아직 켜져 있는 걸 보았다. 방에 들어가자 그녀는 글을 쓰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막 완성한 편지가 있었다. 보낼 곳도 없었다. 그저 놓아두는 편지. 뭐 쓰세요? 그가 옆에 앉으며 물었다. 봄에게 쓰는 거야.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너에게. 언젠가 내가 이 자리에 없게 되면 말이지. 다니엘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 다시 만난 이후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내가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면 엄마 곁에서 다시 어린 시절을 살고 싶어요.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어. 할머니는 부드럽게 말했다. 넌 돌아왔잖니. 그걸로 충분해.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다. 매화꽃이 바람에 흩날렸다. 다니엘은 일찍 일어나 엄마가 자주 해주던 미역죽을 끓였다. 그는 죽을 문 앞에 놓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잠든 듯 누워 있었다. 손에는 일기장이 꼭 안겨 있었고 입계는 아픔이 전혀 없는 평온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다. 이 할머니는 떠났다. 그러나 마치 바람처럼 소리 없이 고통 없이 그저 봄의 향기만을 집 안에 남긴 채 장례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그녀를 배웅했다. 다니엘은 전통 상복 대신 할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흰 셔츠를 입었다. 그의 손에는 한 송이 매화꽃이 들려 있었다. 화환 대신, 마지막 인사 대신 제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마는 기다려 주셨어요. 이번 봄은 엄마의 봄이에요. 봄이 지나가고 자그마한 옛집 주변 좁은 길에는 매화꽃이 피 수북이 떨어졌다. 다니엘은 마루에 앉아 멍하니 먼 곳을 바라보았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남해를 스쳐간 그 바람. 하지만 그날 이후 바람은 다른 소리를 실어왔다. 멀리 떠난 어머니의 속삭임,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사랑의 소리였다. 장례가 끝난 후 다니엘은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마을 집집마다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눈물을 함께 흘려준 이들, 기도를 함께 올려준 이들,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어머니 이 씨의 이야기들을 나눠준 이들에게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그에게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넸다. 그 안에는 이 씨가 10년 넘게 부탁해 보관해 달라고 했던 편지들이 담겨 있었다. 편지에는 수신인이 없었다. 단지 겉면에 적힌 한 문장만이 있었다. 지훈에게 언젠가. 다니엘은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 내려갔다. 그 속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들, 사소한 꿈과 희망의 이야기들, 그리고 수없이 포기하려다 결국 마음을 다잡게 한 이유. 혹시 내일이면 아들이 돌아올지 몰라. 49일이 지나고 다니엘은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남해에 남기로 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옛집을 기억의 박물관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입장권도 간판도 없는 박물관.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군가가 사용했던 물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곳. 아기 때 신었던 양말, 모자와 찻잔, 송을 씨로 쓴 편지들. 그것들은 그저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을 넘는 모성애였다. 아이들은 그곳을 바람의 지피라 불렀다. 다니엘은 항상 문을 열어두었고 바닷바람은 집안 구석구석을 스쳤다. 마치 어머니가 아직 부엌을 돌며 찻잔을 닦고 사진틀을 정리하며 마루에서 미소 짓는 듯했다. 1년이 지나 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다니엘의 양어머니 엘렌 여사였다. 편지 속에는 다니엘이 떠났을 때의 마음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슬펐지만 동시에 이해하고 있었다. 피할 수 없는 핏줄의 진실이 있다는 것을. 넌 친어머니를 찾았지만 내게도 네가 빛을 가져다준 아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너에 대한 소식을 읽으며
나는 너무 자랑스러웠단다. 다니엘은 긴 답장을 썼다. 어머니 이 씨에 대한 이야기, 나무집, 늦게 핀 봄꽃, 그리고 작은 마을 속에 담긴 따뜻한 사랑의 여정까지. 둘째 해 여름, 다니엘은 마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매일 오후마다 아이들은 바람의 집으로 모였다. 노래로 단어를 배우고 엄마의 이름을 2가지 언어로 써보며 가끔은 51년 동안 아들을 기다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장 어린아이, 민수라는 아이가 물었다. 선생님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다니엘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엄마는 바람이란다.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어. 창문을 열 때도,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도. 가을 어느 날, 다니엘은 어머니의 오래된 성경책 안에서 곱게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글씨는 조금 번졌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다. 지훈아, 이 글을 네가 보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세상에 없을 거야. 그래도 울지 마. 엄마는 네가 돌아올 날을 희망하며 인생을 온전히 살았단다. 엄마는 너에게 보답을 바라지 않아. 후회도 하지 마. 다만 살아줘. 그리고 엄마가 널 사랑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줘. 누가 묻거든 너의 어머니는 누구니? 라고. 그때는 이렇게 대답해줘. 나의 어머니는 바람을 자장가로 바꿔 내게 불러주신 분이에요. 엄마는 늘 내 곁에 있을게. 사랑하는 엄마. 다니엘은 편지를 조심스레 접어 가슴 안에 넣었다. 그는 마루에 나가 어머니가 자주 앉던 의자에 앉았다. 바다는 여전히 푸르고 하늘은 높고 바람은 불었다. 모두가 해피엔딩을 갖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씨와 다니엘에게 해피엔딩은 재회에 있지 않았다. 그들이 남긴 것 속에 있었다. 조건 없는 사랑, 원망 없는 기다림, 그리고 어머니의 노래가 끊이지 않는 바람 속의 집. 그리고 비록 혼자가 되어도 엄마는 마치 널 잃은 적 없는 것처럼